1919년 12월 29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어. 일본 주식시장은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고 있었지. 도쿄 증권거래소 안에는 그때까지 쌓여온 모든 기대가 들어와 있었어. 일본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 도쿄 땅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일본 기업은 세계를 이길 거라는 기대, 은행은 계속 돈을 빌려줄 거라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들이 하나의 숫자로 모였어. 38,915.87. 그 숫자는 일본 버블의 왕관 같은 숫자였어. 사람들은 그때도 몰랐어. 그 숫자가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걸.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상에 있는지 잘 몰라. 왜냐면 위만 보고 올라왔거든. 어제보다 오늘이 높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높을 거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그날의 일본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니케이 4만, 5만, 10만. 그런 말들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던 시기였어. 이게 버블의 마지막 순간이야. 끝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멀리 갈 거라고 믿어.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 믿음이 계속 맞았으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믿었더니 정말 올랐어. 주가가 오른다고 믿었더니 정말 올랐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더 큰 땅을 살 수 있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 역시 맞았구나. 이 시장은 다르구나. 일본은 다르구나. 이번에는 다르구나.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대개 이거야. 이번에는 다르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과거의 경고를 밀어내기 시작해. 빚이 너무 많다. 가격이 너무 높다. 소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기업 이익보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다. 이런 말들이 나와도 잘 들리지 않아. 왜냐면 바로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고 있거든. 친구가 벌고, 동료가 벌고, 거래처가 벌고, 신문에 나온 사람도 벌고. 그 속에서 조심하자는 말은 현명함이 아니라 겁처럼 보이기 시작해. 1989년 말의 일본은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밖에서 보기엔 화려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부담이 쌓이고 있었어.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아졌고, 은행 대출은 너무 커졌고, 기업은 본업보다 자산 가격에 민감해졌고, 사람들은 월급보다 자산 상승을 더 믿게 됐어. 일본은행도 이걸 보고 있었어. 처음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췄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은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가는 게 보였어. 그럼 중앙은행은 고민하게 돼. 그냥 두면 버블은 더 커져.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그 버블이 꺼질 수 있어. 버블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거야. 늦게 발견한 불은 끄기도 어렵고 그냥 두기도 어려워. 결국 일본은행은 방향을 바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돈을 너무 쉽게 빌리던 시대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어. 조금 조정받겠지. 잠깐 그래도 일본은 강하니까 괜찮겠지.
버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하락을 하락으로 보지 않아 기회로 봐. 싸게 살 기회, 다시 올라가기 전의 기회, 더 많이 담을 기회. 그런데 버블이 정말 꺼질 때는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지 않아. 처음엔 작은 흔들림이야. 주가가 조금 밀리고, 거래가 조금 줄고, 부동산 매수자가 조금 뜸해지고, 은행 심사가 조금 엄격해져. 처음에는 아무도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아. 그냥 조정이라고 해. 일시적이라고 해. 건전한 숨 고르기라고 해. 하지만 그 사이 시장 안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져. 가격이 오를 때는 모든 구조가 좋아 보여. 담보 가치가 올라가고 대출이 쉬워지고 투자가 늘고 소비도 늘어. 그런데 가격이 멈추면 그 구조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담보 가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아. 은행은 불안해져. 대출은 조심스러워져. 새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때의 순환이 거꾸로 돌아.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 담보 가치가 낮아진다. 은행이 대출을 줄인다. 돈이 마른다. 팔아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 이게 무서운 거야. 버블은 올라갈 때도 스스로를 키우지만 무너질 때도 스스로를 키워. 오를 때는 오르니까 더 사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니까 더 팔아. 1990년 일본 시장은 그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니케이는 정점에서 내려왔고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식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 일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 도쿄 땅이 떨어질 리 없다. 일본 기업이 흔들릴 리 없다. 하지만 숫자는 믿음보다 차가웠어. 주가는 내려갔고 거래는 줄었고 은행의 부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일본은 긴 시간을 잃어버리게 돼. 잃어버린 10년. 처음엔 그렇게 불렀어.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말했지.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또 말이 바뀌어. 잃어버린 30년. 이 표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경기가 나빴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야. 한 세대가 기회를 잃었다는 뜻이야. 집값이 떨어지고 주가가 무너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젊은 세대가 미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 거야. 버블이 터진다는 건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만은 아니야.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야. 어제까지는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 오늘 집을 사면 내일 더 비싸질 거라고 믿었고, 오늘 주식을 사면 내일 더 올라갈 거라고 믿었고, 오늘 회사를 키우면 세계를 이길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반대로 바뀌어. 괜히 빚내면 안 된다. 투자하면 위험하다. 집은 안 오를 수도 있다. 회사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는다. 기대가 꺾이면 경제는 숫자보다 더 깊게 식어.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기업이 투자를 안 해. 은행이 대출을 조심해. 그러면 경기가 더 식어. 경기가 식으니
사람들은 더 조심해. 그 조심스러움이 다시 경기를 시켜 일본은 그 긴 터널에 들어간 거야. 버블이 커질 때는 모두가 자기가 부자가 된다고 믿었어. 하지만 버블이 꺼지고 나면 남는 건 자산이 아니라 빚이야. 오른 가격에 산 부동산, 떨어진 주식, 갚아야 할 대출, 부실해진 은행, 멈춘 투자, 닫힌 지갑.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자신감. 1989년 12월 29일의 숫자는 처음엔 승리의 숫자처럼 보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경고였어. 너무 높이 올라간 가격은 언젠가 자기가 밟고 선 현실을 확인하게 돼. 일본은 그 확인을 아주 오래 치렀어.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이 말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거의 자동으로 따라붙는 말이지. 그런데 익숙한 말일수록 가끔은 무섭게 들리지 않아. 그냥 역사책에 있는 표현처럼 느껴져. 하지만 이 말은 한 나라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뜻이야. 30년.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시간, 젊은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중년이 되는 시간, 한 세대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길이야. 그 긴 시간이 성장보다 침체에 가까웠다는 것. 이게 잃어버린 30년이야. 처음부터 사람들이 30년을 잃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 버블이 터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잠깐 조정받는 거다. 몇 년 지나면 회복될 거다. 일본 기업은 여전히 강하다. 기술도 있고 저축도 많고 사회도 안정되어 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 일본은 정말 강한 나라였어. 자동차도 강했고 전자제품도 강했고 정밀기계도 강했고 부품 산업도 탄탄했어. 길거리는 깨끗했고 철도는 정확했고 기업들은 오래 버틸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성실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했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왜 이렇게 오래 멈춰 있었을까? 답은 하나가 아니야. 버블 붕괴, 은행 부실, 기업 부채, 인구 구조, 디플레이션, 정책 대응의 지연,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변화, 여러 가지가 겹쳤어. 하지만 그 출발점은 분명했어. 너무 높아진 자산 가격, 그리고 그 가격을 믿고 쌓아 올린 빚. 버블이 터지면 가격만 내려가는 게 아니야. 장부가 망가져. 은행 장부, 기업 장부, 가게의 마음속 장부까지.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의 가치가 줄어들어. 예전에는 안전해 보였던 대출이 갑자기 위험한 대출이 돼. 기업도 마찬가지야. 비싼 가격에 산 땅, 대출로 산 주식, 확장해 놓은 사업, 늘어난 부채. 가격이 계속 오를 땐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가격이 멈추는 순간 부담이 돼.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부담은 공포가 돼. 은행은 돈을 빌려주기 어려워져. 기업은 투자를 줄여. 가게는 소비를 줄여. 그럼 경기가 식어. 경기가 식으니까 기업 실적이 나빠져. 실적이 나빠지니까 은행은 더 조심해. 은행이 조심하니까 돈이 더 안 돌아.
돈이 안 도니까 경기는 더 식어. 이게 긴 침체의 구조야. 한 번의 폭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폭락 이후 사람들이 행동 방식을 바꿔버리는 게 더 무서워. 버블이 커질 때 사람들은 미래를 앞당겼었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빚을 냈고, 주가가 오를 거라고 믿고 투자했고,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믿고 확장했어. 그런데 버블이 터진 뒤에는 반대로 움직여. 빚을 줄여야 한다. 투자를 미뤄야 한다. 소비를 아껴야 한다. 위험을 피해야 한다. 이 말들은 개인에게는 합리적이야.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그렇게 하면 경제 전체는 더 식어. 한 사람의 절약은 미덕일 수 있어. 하지만 온 나라가 동시에 지갑을 닫으면 그건 침체가 돼. 일본은 그 상황에 오래 머물렀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사회, 월급이 잘 오르지 않는 사회,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는 사회, 사람들이 미래의 상승보다 현재의 안정에 더 매달리는 사회.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어. 처음엔 기다려. 곧 회복되겠지. 조금 지나면 의심해. 왜 아직 회복이 안 되지? 더 지나면 익숙해져. 원래 이런 거지. 이 마지막 단계가 무서워. 침체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경제가 회복되는데 숫자 이상의 힘이 필요해. 사람들의 기대를 다시 살려야 하거든. 근데 기대는 한번 꺾이면 쉽게 돌아오지 않아. 한번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어본 사람은 다음에는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조심해. 일본 사람들에게 버블은 그런 경험이었어.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떨어졌어. 주식은 계속 오른다고 믿었는데 무너졌어. 은행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부실이 드러났어. 기업은 평생 직장을 보장할 것 같았는데 그 약속도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 경험이 남긴 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야. 조심스러움이야. 사회 전체의 조심스러움. 기업도 조심하고, 은행도 조심하고, 가게도 조심해. 모두가 조심하면 큰 사고는 줄어들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큰 성장도 어려워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 1989년 일본은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이었어. 그런데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추월해. 그리고 2023년 독일이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였던 나라가 3위가 되고 다시 4위로 밀려난 거야. 물론 순위가 전부는 아니야. 일본은 여전히 큰 경제고 강한 기업도 많고 기술력도 있어. 하지만 상징은 중요해. 한때 미국을 따라잡을 것처럼 보였던 나라가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독일에게도 추월당했다는 건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신호였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명목 GDP가 오랫동안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3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 것보다 더 깊은 문제야. 시간은 흘렀는데 경제의 숫자는 크게 나아가지 않았어.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 임금도 잘 오르지 않았고
사람들은 성장보다 안정에 익숙해졌어.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러. 물가가 계속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 상태. 처음 들으면 좋아 보일 수도 있어. 물가가 안 오른다니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경제 전체에서는 그게 꼭 좋은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 내년에 더 싸질 텐데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기업도 이렇게 생각해. 수요가 약한데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소비가 미뤄지고 투자가 미뤄져. 소비와 투자가 미뤄지면 경기는 더 약해져. 경기가 약해지면 임금도 잘 안 올라. 임금이 안 오르면 사람들은 더 안 써. 이것도 순환이야. 버블이 올라갈 때의 순환과는 반대 방향의 순환. 위로 올라갈 때는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렸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불안이 소비와 투자를 눌렀어. 일본은 이 낮은 온도의 경제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야. 한 나라가 버블 이후 어떻게 자기 기대를 잃어버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야. 버블은 어느 나라에도 생길 수 있어.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성, 계속 오른다는 믿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신감, 뒤처질까봐 뛰어드는 사람들의 불안. 이 조합은 국적을 가리지 않아. 일본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일본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돼. 도쿄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이건 돈이 만들어내는 반복의 이야기야. 돈이 너무 쉽게 풀리면 자산은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자산을 믿고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지고, 빚 위에 쌓인 기대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아주 오래 조심스러워져. 이게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경고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아. 왜냐면 일본 버블은 단지 일본이 실수해서 생긴 사건이 아니었거든. 그 시작에는 달러가 있었어. 미국이 달러를 낮췄고 엔화가 올랐고 일본은 금리로 답했고 그 돈이 땅과 주식으로 흘러갔어. 이 흐름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 달러는 이런 각본을 한 번만 썼을까? 달러는 이런 각본을 한 번만 썼을까? 1985년 일본 플라자 합의, 엔화 절상, 저금리, 부동산과 주식 버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 이 흐름만 보면 일본만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 일본이 너무 자신만만했고, 일본 은행이 너무 오래 돈을 풀었고, 일본 사람들이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래서 무너졌다. 물론 맞는 말이야. 일본 안에 선택도 있었고, 일본 안에 과열도 있었고, 일본 안에 착각도 있었어.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큰 그림을 놓치게 돼. 왜냐면 일본 버블의 시작점에는 일본 안에 욕망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미국의 무역 적자, 강한 달러, 제조업의 불만, 정치적 압박, 그리고 플라자 합의, 즉 달러를 쥔 나라가 자기 문제를 풀려고 움직인 순간이 있었어. 그런데 이 장면은 이후에도 반복돼.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진 않아. 배경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명분도 다르고, 피해를 입는 사람도 달라. 하지만 묘하게 비슷한 박자가 있어. 표면에는 항상 그럴듯한 설명이 있어. 수출이 너무 강하다. 달러가 너무 약하다. 금융위기다. 경제 정상화다. 인플레이션 대응이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 구조가 보여. 미국이 자기 문제를 풀 때 그 비용이 미국 바깥으로 흘러간다는 구조. 1985년 첫 번째 무대는 일본이었어. 표면은 일본 수출이 너무 강했다. 하지만 실체는 미국이 자기 무역 적자를 일본에 떠넘긴 순간이었어. 미국은 달러를 낮췄고 엔화는 올라갔고 일본은 그 충격을 금리 인하로 막으려 했어. 그리고 그 돈은 땅과 주식으로 흘러갔지. 이게 첫 번째 무대였어. 두 번째 무대는 1995년 이후의 아시아였어. 그때 표면은 달러가 너무 약했다는 이야기였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달러를 낮췄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다시 달러가 너무 약하다고 느끼기 시작해. 달러가 약하면 미국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미국 안의 자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고 미국의 금융 중심성이 약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미국은 다시 강한 달러 쪽으로 방향을 틀어. 표면은 달러가 너무 약했다는 이야기였어. 하지만 실체는 미국이 자기 자본 유출을 막으려 강달러로 돌아선 순간이었어. 그 여파가 아시아로 밀려온 거야. 문제는 아시아였어. 당시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달러와 자국 통화를 강하게 묶어두고 있었어.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지. 환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기업들도 달러 빚을 빌리기 쉬웠어. 하지만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에 묶여있던 아시아 통화들도 함께 강해져. 그러면 수출이 어려워져. 태국의 수출, 한국의 수출, 인도네시아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흔들려. 수출이 흔들리면 외국 투자자들은 불안해져. 이 나라들이 달러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환율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그 의심이 커지는 순간 돈은 빠져나가.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져. 환율을 지키려고 외환 보유고를 쓰면 보유고가 줄어. 보유고가 줄어들면 시장은 더 불안해져. 불안이 다시 자본 유출을 부르고 자본 유출이 다시 환율 불안을 키워. 그렇게 1997년 아시아가 무너졌어. 태국 바트화가 무너졌고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무너졌고 한국 원화도 크게 흔들렸어. 한국에서는 IMF라는 말이 한 세대의 기억이 됐지. 세 번째 무대는 2008년 미국이었어. 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데 시작은 미국 안에 있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복잡한 파생상품, 과도한 레버리지, 주택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믿음. 미국 안에서 만들어진 위험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커졌고 그 위험이 세계 금융망을 타고 퍼졌어.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졌고 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세계는 갑자기 달러를 찾기 시작했어. 왜냐면 위기가 오면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돈을 찾거든. 그게 달러였어.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였는데 사람들은 달러를 찾았어. 이 장면이 달러 패권의 이상한 얼굴이야. 문제의 출발지도 미국이고 피난처도 미국인 거야. 그리고 미국은 답으로 달러를 풀었어. 양적 완화.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대규모로 풀어 금융시장을 살리는 정책이야. 미국은 위기를 막기 위해 엄청난 돈을 시장에 공급했어. 그 돈은 미국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 신흥국으로 갔고 원자재 시장으로 갔고 유전으로 갔고 주식시장으로 갔어. 전 세계 자산 가격을 다시 밀어 올렸지. 표면은 미국발 금융위기였어. 하지만 결과는 미국이 시작했고 세계가 떠안은 위기였어. 네 번째 무대는 2014년 이후의 신흥국이었어. 표면은 미국 경제 정상화. 미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위기가 지나갔다. 이제 비정상적으로 풀었던 돈을 줄이겠다. 금리도 언젠가 정상화하겠다. 말은 맞아. 위기 때 돈을 풀었다면 언젠가는 줄여야 해. 그런데 문제는 그 풀린 돈에 기대고 있던 나라들이 있었어. 미국이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은 신흥국으로 흘러갔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이른바 프레자일 파이브. 취약한 5나라라는 뜻이야. 경상수지, 적자가 크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미국 금리와 달러 흐름에 민감한 나라들이었지. 미국이 돈을 풀 때는 그 나라들로 돈이 들어갔어. 통화가 강해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성장률도 좋아 보였어. 그런데 미국이 돈을 걷어들이겠다고 말하는 순간 흐름이 바뀌어. 돈은 다시 미국을 바라보기 시작해. 그럼 신흥국 통화가 흔들려 브라질 히얼, 터키 리라, 인도네시아 루피아, 남아공 랜드, 인도 루피. 자본이 들어올 때는 성장처럼 보였지만 나갈 때는 위기로 보였어. 표면은 미국 경제 정상화였어. 하지만 실체는 QE로 풀어놨던 돈을 다시 회수한 순간이었어. 그 돈에 기대고 있던 신흥국은 통화가 흔들렸고 금리를 올려야 했고 성장은 꺾였어. 2018년 터키와 아르헨티나가 크게 흔들렸던 것도 이 흐름 안에서 볼 수 있어. 5번째 무대는 2022년이었어. 표면은 인플레이션 대응. 코로나 이후 미국은 엄청난 돈을 풀었어. 가계 지원, 기업 지원, 정부 지출, 통화 완화. 돈은 시장에 넘쳤고 자산 가격은 뛰었고 물가는 뒤늦게 올라왔어. 처음엔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결국 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렸어. 0.25% 부근에서 4.5% 부근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져.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빚을 진 나라들이 힘들어져.
왜냐면 갚아야 할 빚은 달러인데 자기 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같은 빚도 더 무거워지는 거야. 스리랑카가 먼저 흔들렸어.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연료와 의약품은 부족해졌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어. 콜롬보의 시위는 단순한 정치 시위가 아니었어. 달러가 부족한 나라에서 경제가 어떻게 일상으로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 스리랑카, 레바논, 수리남, 잠비아, 달러 부채를 진 나라들은 흔들렸고 일부는 디폴트로 갔어. 표면은 인플레이션 대응이었어.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때 미국이 직접 푼 돈에서 시작됐어.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한 금리는 미국 바깥의 약한 나라들에게 훨씬 큰 부담으로 돌아갔어. 5번. 1985년, 1995년, 2008년, 2014년, 2022년. 무대는 달랐어. 일본, 아시아, 미국, 신흥국, 그리고 달러 부채를 진 나라들. 표면의 이름도 달랐어. 수출, 자본, 금융위기, 정상화, 인플레이션.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비슷한 구조가 보여. 매번 미국이 자기 문제를 풀던 순간이었어. 그리고 그 비용은 언제나 미국 바깥에서 더 아프게 치러졌어. 이것은 음모가 아니야. 누군가 세계를 망치려고 몰래 각본을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오히려 더 단순하고 더 차가운 이야기야. 달러를 쥔 나라의 자연스러운 권력이야. 미국은 자기 경제를 먼저 본다. 미국은 자기 물가를 먼저 본다. 미국은 자기 일자리를 먼저 본다. 미국은 자기 금융시장을 먼저 본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문제는 미국의 선택은 미국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미국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니니까. 달러를 쥔 나라니까. 달러가 움직이면 세계의 동일이 움직여. 동일이 움직이면 누군가는 자산 가격이 오르고 누군가는 통화가 무너지고 누군가는 빚을 갚지 못하고 누군가는 30년을 잃어버려. 1985년의 일본은 그 첫 번째 거대한 무대였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해. 일본은 왜 무너졌을까?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야. 달러가 다시 움직일 때 이번에는 누가 무대에 오르게 될까? 달러가 다시 움직일 때 이번에는 누가 무대에 오르게 될까? 이 질문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쪽을 보게 돼. 한국.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 경제 구조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금융 시스템도 다르지. 맞아. 한국은 일본이 아니야. 하지만 역사가 늘 똑같이 반복되어야만 위험한 건 아니야. 비슷한 박자, 비슷한 방향, 비슷한 착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돌아볼 이유가 있어. 1988년 서울. 한국은 처음으로 세계의 큰 무대 위에 올라섰어. 서울 올림픽. 그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어.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제 세계에 자기 이름을 보여준 순간이었어. 경기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깃발이 걸렸고 텔레비전은 매일 한국의 장면을 내보냈어. 그때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느꼈을 거야. 우리도 여기까지 왔다.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산업화된 나라, 수출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다는 느낌. 그 시절 한국도 처음으로 부자가 되고 있었어. 물론 모두가 부자가 된 건 아니야. 하지만 사회 전체의 공기는 달라졌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 집을 사면 안정된다는 믿음, 강남은 계속 커질 거라는 확신, 서울은 더 비싸질 거라는 감각.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람들 마음 안에 자리 잡았어. 그리고 1989년 강남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모델하우스 앞에 서류를 든 사람들이 모이고 청약을 넣고 당첨을 기다리고 새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고 앞으로 오를 가격을 상상해. 이 장면은 일본 버블과 똑같다는 뜻이 아니야. 하지만 감정은 닮아 있었어. 땅이 미래라는 감정, 아파트가 계단이라는 감정, 지금 잡지 못하면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은 불안. 그 감정은 한국 사회에도 깊게 들어왔어. 일본에서는 도쿄였고 한국에서는 서울이었어. 일본에서는 황궁 일부 땅과 캘리포니아가 비교됐고 한국에서는 강남 아파트가 한 세대의 신분 상승 사다리처럼 여겨졌어. 물론 차이는 있어. 일본의 버블은 국가 전체의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고 그 규모와 속도는 매우 컸어. 한국의 부동산 상승을 그대로 일본 버블과 같은 것으로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질문은 남아. 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땅과 집을 가장 안전한 미래라고 믿게 될까? 왜 돈이 풀리면 그 돈은 결국 사람이 사는 집과 땅으로 흘러가게 될까? 왜 누군가는 그 상승을 자산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같은 상승을 절망이라고 느끼게 될까? 강남 아파트 가격을 긴 시간으로 보면 하나의 선이 보여. 오르고 멈추고 흔들리고 다시 오르고. 그 선 위에는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고 대출도 있고 교육도 있고 욕망도 있고 불안도 있어. 누군가에게 그 선은 부의 축적이었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선은 점점 멀어지는 사다리였어. 한국도 같은 각본을 따라가고 있었을까? 다만 30년 늦게. 이 질문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한국이 일본처럼 반드시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오히려 핵심을 놓쳐.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야. 구조를 보는 거야. 돈이 어디서 풀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그 믿음 위에 얼마나 많은 빚이 쌓였는지, 이걸 보는 거야. 일본은 엔화 절상이라는 충격을 맞았고 저금리로 버티려 했고 그 돈이 땅과 주식으로 흘러갔어. 한국도 시대마다 외부 충격을 맞았고 그 충격을 버티기 위해 돈이 풀렸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으로 향했어.
그래서 우리는 묻게 돼. 이건 성장일까? 아니면 가격 상승일까? 이건 빌까? 아니면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쓴 빚일까? 이건 안정일까?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믿음 위에 올라선 상태일까? 도쿄 거리와 서울 거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하게도 완전히 다르면서도 어딘가 닮아 있어. 간판의 글자는 다르고 사람들의 언어도 다르고 시대의 속도도 다르고 도시의 구조도 달라. 하지만 비 내리는 밤거리에서 젖은 아스팔트 위로 넌이 번지고 빌딩 불빛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자기 삶의 가격표를 바라보는 장면은 어딘가 닮아 있어. 일본은 이미 한번 그 가격표가 무너지는 걸 봤어. 한국은 아직 그 결말을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질문할 수는 있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집값일까? 소득일까? 기술일까? 달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각본일까? 각본은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따로 있어. 1985년 미국은 일본을 2번 때렸어. 한 번은 환율로, 그리고 또 한 번은 반도체로. 이 말은 여기서 바로 끝내기엔 조금 무거워. 왜냐면 일본 버블의 이야기 뒤에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거든. 땅과 주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칩의 이야기. 환율로 흔들린 일본은 반도체에서도 미국과 부딪히게 돼. 그리고 그 장면은 수십 년 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시 다른 모양으로 돌아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율을 맞춘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일본의 버블이었어. 하지만 그 안에는 달러의 방향, 미국의 선택, 자산의 광기, 그리고 한국의 질문이 들어있었어. 각본을 읽는 자가 무대를 바꾼다. 오늘도 수고했어.